한서윤은 서류 위에 놓인 검은 만년필을 보며 손끝을 말아쥐었다. 서명란 바로 위에는 혼인관계가 상대방의 고의적인 신분은폐와 기망으로 성립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강민규는 맞은편 의자에 기대 앉은 채 그녀가 문장을 끝까지 읽기를 기다렸다. 창문도 없는 기록보관실은 지나치게 조용했고 천장 조명은 사람의 얼굴에서 온기만 골라 지우는 것처럼 희었다. 서유는 종이를 밀어냈다. 이걸 쓰면 제 남편이 사기꾼이 되는 건가요? 민규는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다. 아니요. 이미 사기꾼인 남편을 당신이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서윤의 시선이 차갑게 굳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부터 말하세요. 민규는 테이블 위에 작은 녹음기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 질문을 아직도 한다는 게 놀랍군요. 강태아가 당신에게 말한 이름, 직업, 출장은 전부 반쪽짜리 진실이었습니다. 서유는 숨을 삼켰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죽었나요? 살아 있습니다. 다쳤나요? 아주 멀쩡합니다. 그런데 왜 전화를 안 받아요? 민규는 대답 대신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낮고 무심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윤을 먼저 안전 범위 안에 두라는 말, 그녀가 가진 물건을 확인하라는 말, 불필요한 감정은 개입시키지 말라는 말이 짧게 이어졌다. 그 목소리는 분명 태아였다. 서윤은 녹음기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 처음 태아를 만난 날이 떠올랐다. 성수동의 오래된 음향 복원실에 누전 사고가 났고 건물 관리업체 직원이라 소개한 그가 소화기를 들고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강태아라고 정확히 말했다. 명성그룹 대표이사라는 말만 하지 않았다. 그는 기업의 위험을 점검하는 일을 한다고 했고 야근이 많으며 지방 출장이 잦다고 했다. 모두 사실이었지만 사실만 골라 거짓말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서유는 이제야 알았다. 민규가 다시 만년필을 그녀 쪽으로 밀었다. 당신이 서명하면 이사회는 태아 대표의 직무 정지를 논의할 겁니다. 불법적인 사생활 은폐와 회사 자원의 사적 사용을 근거로요. 서유는 눈을 들었다. 제가 왜 그쪽을 도와야 하죠?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럼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시죠. 전화가 연결된다면. 민규의 말이 끝나자 서윤의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다. 통화 기록 맨 위에는 같은 이름이 끝없이 반복되어 있었다. 강태아, 받지 않음. 강태아, 받지 않음. 그녀는 어젯밤까지만 해도 숫자를 세지 않았다. 오늘 아침 통신사 기록을 내려받고 나서야 지난 20날 동안 자신이 그에게 9배가 흔여덟 번 전화했다는 것을 알았다. 민규가 낮게 말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서유는 그 비웃음에 반응하지 않았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다. 마지막으로 남편과 대화한 날, 태아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이틀이면 돌아온다고 했다. 냉장고 안에 반찬이 부족하다며 카드까지 두고 갔다. 서유는 그 카드가 평범한 직장인의 것이 아니라 그룹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법인 계정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들었다. 그녀는 태아가 남긴 검은 우산, 침대 옆에 벗어놓은 시계, 주방 서랍 안에 정리된 약봉지까지 떠올렸다. 그렇게 사소하고 생활적인 흔적들이 모두 연기였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믿음은 대답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썩기 시작했다. 서유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발신음이 한 번 울렸다. 2번, 3번. 그녀는 눈을 감았다. 민규는 조용히 그녀의 표정을 관찰했다. 4번째 발신음이 울리는 순간 기록보관실 밖에서 여러 사람의 발걸음이 한꺼번에 멈췄다. 문손잡이가 돌아갔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고 그의 뒤로 비서들과 보안 책임자들이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다.
동시에 낯익은 벨소리가 울렸다. 소리는 문 앞에 선 남자의 코트 안주머니에서 흘러나왔다. 서윤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여전히 강태하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그 남자는 20날 전 아침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단지 값싼 셔츠 대신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윤에게만 보이던 무심한 피로 대신 누구도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냉기가 눈에 서려 있었다. 강민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다. 뒤에 선 사람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대표님. 그 한마디가 서윤의 마지막 기대를 잘라냈다. 태아는 울리는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아내라는 저장명도 서윤이라는 이름도 없었다. 화면에는 숫자만 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번호를 모를 리 없는 사람처럼 손에 꽉 쥐었다. 민규가 태연한 목소리를 되찾으며 말했다. 예정보다 빨리 오셨군요. 태아는 테이블 위에 확인서와 녹음기를 보고 나서 낮게 물었다. 누가 감히 내 아내를 만나도 된다고 했지? 민규가 웃었다. 아내라니 이제야 그렇게 부르시는군요. 태아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내 질문에 대답해. 저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한서윤 씨에게 선택지를 설명했을 뿐입니다. 문을 잠그고 보안 인력을 세워둔 걸 선택지라고 부르나? 서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만해요. 두 남자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향했다. 둘 다 제 앞에서 제가 없는 사람처럼 말하지 마세요. 태아의 얼굴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가 의자를 뒤로 밀자 멈췄다. 서윤은 통화를 끊지 않은 채 자신의 화면과 그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번갈아 보았다. 받을 수 있었네요. 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휴대전화도 가지고 있었고 충전도 되어 있고 번호도 알고 있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그런데 왜 안 받았어요? 태아가 입술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민규가 옆에서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대표님은 늘 이유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를 다른 사람이 들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태아가 그를 노려보았다. 입 다물어. 서윤은 태아의 명령을 잘라냈다. 아니요, 말하게 두세요. 적어도 이 사람은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은 하니까. 그 말이 태아의 얼굴을 후려친 것처럼 공기가 굳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여기서 나가자 설명하겠다. 어디로요? 안전한 곳으로. 당신이 정한 곳이겠죠. 서윤아, 제 이름 그렇게 부르지 마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통화 시간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태아의 휴대전화도 연결된 채였다. 20날 동안 닿지 않던 두 기기가 같은 방에서 너무 쉽게 이어져 있었다. 그 사실이 어떤 변명보다 잔인했다. 민규는 그 침묵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류철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서윤 앞에 내려놓았다. 사진 속 태아는 지금보다 조금 젊었고 한 남자와 낡은 연구실 앞에서 마주 서 있었다. 서윤은 그 남자의 옆모습만으로도 알아보았다. 아버지였다. 사진 아래 날짜는 서윤이 태아를 처음 만나기 6달 전이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민규가 말했다. 왜 전화를 받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왜 처음부터 당신에게 접근했느냐고. 서윤의 숨이 짧아졌다. 그녀는 사진을 집어들고 태아를 바라보았다. 우리 아버지를 알았어요. 태아의 턱이 굳었다. 설명하겠다. 또 나중에요. 지금 여기서는 안 돼. 왜요? 이 방벽도 당신 회사 것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당신 사람이고 제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명성그룹 대표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안 돼요? 태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확히는 대답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서윤은 그 선택을 알아보았다. 결혼 생활 내내 그가 보여준 가장 익숙한 표정이었다.
감정을 숨기고 필요한 사실을 계산하고 상대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나누겠다는 오만한 침묵. 서유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저랑 결혼한 것도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태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짧은 흔들림만으로도 그녀의 가슴은 바닥까지 꺼졌다. 태아는 테이블 끝을 짚었다. 처음 널 찾은 이유에는 내 아버지가 관련돼 있었다. 솔직한 문장이었지만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실이었다. 서유는 웃음인지 숨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처음만요. 결혼은 달랐다. 뭐가 달랐는데요? 그건 내 선택이었다. 당신 선택. 서유는 그 말을 천천히 반복했다. 저는요? 저는 누구와 결혼하는지조차 몰랐는데 제 선택은 어디 있었어요? 태아가 한 걸음 다가왔다. 신분을 숨긴 건 인정한다. 하지만 너를 이용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다. 그 말을 믿으라고요? 믿게 만들겠다. 9배가 흔아홉 번이나 무시한 사람이요? 서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첫 번째 전화에서는 화가 났어요. 100번째 전화에서는 사고가 난 줄 알았고, 300번째 전화에서는 병원과 경찰서에 연락했어요. 500번째 전화에서는 당신이 죽었을까봐 숨을 못 쉬었고, 700번째 전화에서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9배가 흔아홉 번째 전화에서야 알았어요. 죽은 것도 아니고, 다친 것도 아니고, 그냥 받지 않은 거였네요. 태아의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말렸다. 그는 그녀가 남긴 모든 음성 메시지를 들었다. 울음을 참으며 괜찮다고 말한 밤도, 화를 내다가 결국 돌아와 달라고 속삭인 새벽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할 수 없었다. 들었다는 고백은 왜 답하지 않았느냐는 더 잔인한 질문을 부를 테니까. 밖에서 보안 책임자가 문을 두드렸다. 대표님, 이동 경로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아는 문 쪽을 보지 않고 말했다. 전원 철수해. 하지만 대표님, 이 방 안에는 나와 한서윤 씨만 남는다. 강민규 전무도 나가. 민규는 서류를 정리하지 않았다. 저를 내보내면 진실도 따라 나갈 텐데요. 태아가 차갑게 답했다. 네가 가진 건 진실이 아니라 편집본이다. 그 말에 서윤의 시선이 녹음기로 향했다. 민규의 오른손 검지가 테이블을 한 번 두드렸다. 금속 반지가 유리 표면에 닿으며 맑고 짧은 소리를 냈다. 서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조금 전 재생된 녹음 속에도 비슷한 소리가 있었다. 아주 작았지만 음향 복원을 업으로 삼는 그녀에게는 무시하기 어려운 반복이었다. 민규는 그녀의 반응을 살피고 손을 거뒀다. 대표님이 또 모든 걸 통제하려 하시는군요. 사람도 기록도 아내의 판단도. 태아가 낮게 말했다. 서윤을 이 싸움에 끌어들인 건 너야. 아닙니다. 처음 끌어들인 건 대표님입니다. 안전 범위 안에 두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부터요. 서윤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이건 제가 가져가겠어요. 민규가 웃었다. 가져가십시오. 다만 그 안의 목소리가 남편의 것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태아는 서윤의 손목을 잡으려다 손을 멈췄다. 손가락 사이에는 겨우 몇 센티미터의 거리가 있었지만 그는 그 거리를 넘을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밖은 위험해. 서윤은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 녹음기를 넣었다. 당신 옆이 안전하다는 증거도 없어요. 민규가 널 이용하고 있다. 당신은 안 했어요? 질문은 짧았고 태아는 즉시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침묵이면 충분하네요. 그녀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태아가 뒤에서 불렀다. 서윤아, 지금 혼자 나가면 안 돼. 그녀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저를 보호하고 싶다면 따라오지 마요. 그건 못한다. 그러면 적어도 제 앞에서 거짓말은 하지 마요. 그제야 서윤은 돌아섰다. 눈가가 붉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당신이 누구인지, 왜 저를 찾았는지,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말하기 전까지 저를 아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제 몸에 손대지 마요. 태아는 대답 대신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그것이 명령을 받는 사람의 태도라는 사실이 낯설었다. 서윤이 문을 열자 복도에 늘어선 직원들이 일제히 시선을 내렸다. 그녀는 그들 사이를 지나갔다. 누구도 막지 못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민규가 기록 보관실에서 나와 서윤을 불렀다. 태아도 뒤따라왔지만 약속한 거리를 지켰다. 민규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당신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기 사흘 전에 남긴 보관 기록입니다. 서윤은 받지 않았다. 왜 지금 주는 거죠? 대표님이 절대 보여주지 않을 테니까요. 태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강민규. 민규는 멈추지 않았다. 한서윤 씨, 당신 남편은 아버지가 무엇을 찾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도, 사고가 난 뒤에도요. 그리고 당신을 처음 만난 날보다 훨씬 전부터 당신의 일정을 보고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다. 서윤은 태아를 바라보았다. 부정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의 표정만 보면 충분했다. 태아는 봉투를 빼앗지도 민규를 침묵시키지도 않았다. 대신 마침내 말했다. 그 기록은 사실이다. 서윤의 얼굴에서 마지막 온기가 사라졌다. 그럼 우리 결혼도 조사 계획의 일부였나요? 태아는 숨을 들이켰다.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가 입을 열기 전에 서윤의 가방 안에서 오래된 녹음기가 희미한 붉은 빛을 내기 시작했다. 동시에 아직 종료되지 않은 9배가 19번째 통화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낮은 진동음이 흘러나왔다. 서윤은 놀라 휴대전화를 꺼냈고 태아의 얼굴이 처음으로 완전히 굳었다. 그는 그 소리를 알고 있었다. 전화를 끊어 서윤이 물었다. 왜요? 태아는 한 걸음 다가왔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금 당장 끊어. 누군가 내 위치를 듣고 있어. 서윤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자 오래된 녹음기의 붉은 빛도 동시에 사라졌다. 엘리베이터 앞의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태아는 곧바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조금 전까지 서윤과 연결돼 있던 기기는 이미 통신망에서 분리된 상태였다. 그는 짧고 단호한 목소리로 건물의 외부 신호를 차단하고 지하 주차장 출입 기록을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서윤은 그런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평범한 회사원이라 믿었던 남편은 몇 마디 말만으로 건물 전체의 사람과 장비를 움직이고 있었다. 강민규는 엘리베이터 옆벽에 기대어 조용히 웃었다. 이제야 대표다운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9배가 19번이나 늦었으니까. 태아는 민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 신호를 네가 심었나? 제가 했다고 말하면 바로 경찰에 넘기실 겁니까? 아니면 또 회사 안에서 조용히 처리하시겠습니까? 민규의 질문에 태아의 눈빛이 날카롭게 식었다. 서윤은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듯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세요. 지금 필요한 건 누가 더 무서운 사람인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녹음기를 들어 보이며 물었다. 이게 왜 제 전화와 반응했는지 설명해요. 태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누군가 네 통화에 추적 신호를 섞었다. 네가 오래 통화할수록 주변의 소리와 위치 정보가 더 정확하게 수집됐을 가능성이 있어.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태아의 대답은 짧았다. 그것도 이유 중 하나다. 그것도. 서윤은 그 단어를 되풀이했다. 아직도 전부는 말하지 않겠다는 뜻이네요. 태아는 서윤을 곧장 보호시설로 데려가려 했지만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았다. 보안 요원들이 복도 양쪽에서 기다리는 가운데
서유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당신을 따라가려면 세 가지를 약속해야 해요. 태아는 대답 대신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첫째, 제 허락 없이 저를 감시하지 마세요. 둘째, 아버지와 관련된 기록을 하나도 숨기지 마세요. 셋째, 제 안전을 이유로 제 선택을 대신하지 마세요. 강민규가 낮게 웃었지만 태아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세 번째는 상황에 따라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 서윤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그럼 저는 안 가요. 지금 혼자 움직이면 위험하다. 바로 그런 말이 문제예요. 위험하다는 말만 하면 제가 모든 권리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태아는 그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결혼 생활 동안 서유는 그에게 이런 조건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먼저 생각했고, 그가 늦게 들어오면 이유를 묻기보다 식사를 데워 놓았다. 태아는 그것을 신뢰라고 착각했다. 어쩌면 서유는 처음부터 질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질문해도 자신이 대답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약속하겠다. 태아가 말했다. 세 가지 모두. 서유는 즉시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지금 한 약속을 또 상황에 따라 해석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겠다. 저를 안전한 곳에 숨기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요. 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명성그룹 본사로 가자. 네 아버지의 기록이 보관된 곳이다. 새벽이 가까운 시간, 검은 차량은 한강을 건너 여의도의 명성그룹 본사로 향했다. 서유는 뒷좌석 창가에 앉았고 태아는 반대편 끝에 자리했다. 둘 사이에는 한 사람이 더 앉을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이 남아 있었다. 예전 같으면 태아는 차가 급정거할 때마다 그녀의 어깨를 잡았을 것이다. 지금 그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움직이지 않았다. 서윤이 요구한 거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태도가 배려인지 계산인지 아직 판단할 수 없었다. 차량이 지하 통로로 진입하자 서윤은 창문 밖으로 이어지는 보안문과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매일 이런 곳으로 출근했어요? 대부분은. 그러면서 저한테는 판교에 있는 작은 위험관리 회사라고 했죠. 실제로 명성그룹의 위험관리 조직은 판교에도 있다. 서유는 헛웃음을 흘렸다. 거짓말을 안 했다는 말은 하지 마요. 진실의 일부만 말하는 것도 상대가 잘못 믿도록 만들면 거짓말이에요. 태아는 변명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는 낮게 말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 서유는 그 대답에 오히려 시선을 돌렸다. 늘 자신의 행동에 이유를 붙이던 사람이 처음으로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자 마음 한쪽이 흔들렸다. 하지만 흔들림은 용서가 아니었다. 차량이 멈추자 비서실장 윤재석이 문을 열었다. 그는 서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서윤은 차에서 내리다 멈췄다.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한서윤 씨라고 불러주세요. 재석은 잠시 태아를 바라보았지만 태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한서윤 씨. 서윤은 그 짧은 장면에서 자신이 이제야 남편의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가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본사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는 층수 버튼이 보이지 않았다. 태아가 출입 카드를 대자 벽면의 검은 유리가 조용히 빛났고 기계음이 그의 신원을 확인했다. 서유는 거울처럼 반사되는 유리 속에서 자신과 태아를 바라보았다. 결혼사진 속 두 사람과 같은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우연히 마주선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문이 열리자 비서들과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서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았고 누군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이 자신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이 서윤을 불편하게 했다. 한 임원이 태아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사회 쪽에서 대표님의 혼인 사실과 보안 예산 사용 내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민규 전무가 긴급 안건을 올린 것 같습니다. 태아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지만 서윤이 먼저 물었다. 제 이름도 들어있나요? 임원은 대답을 망설였다. 태아가 대신 말했다. 있다. 어떻게 적혀 있는데요? 보호 대상자. 서윤의 얼굴이 굳었다. 아내가 아니라요? 회사 문서에는 관계보다 보안 등급을 적는다. 당신에게 저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위험이었군요. 태아가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 문서에는 그렇게 적었잖아요. 내 이름을 직접 기록하면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었다. 또 보호였네요. 서윤이 씁쓸하게 말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거짓말에는 항상 보호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태아는 그녀의 말을 반박하지 못했다. 대신 임원들에게 명령했다. 한서윤 씨에게 붙인 관련 기록과 보안 예산 자료를 전부 공개해. 나에게 먼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지하 기록 분석실은 서윤이 일하던 성수동 보건실보다 수십 배는 넓었지만 그녀는 화려한 장비보다 서버 화면에 표시된 파일 생성 날짜를 먼저 살폈다. 태아는 출입문 옆에 서 있었고 재석은 필요한 권한을 열어준 뒤 밖으로 나갔다. 두 사람만 남자 침묵이 더 선명해졌다. 서윤은 아버지 이름으로 검색된 파일을 하나씩 확인했다. 공식 조사 보고서, 녹취 목록, 장비 반출 기록, 사망 뒤 작성된 보관 문서가 차례로 나타났다. 그런데 조사 시작일보다 6달 앞선 날짜에 생성된 비공개 파일 하나가 있었다. 작성자는 강태하였다. 서윤의 손이 멈췄다. 이 파일을 열어주세요. 태아는 화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서윤아, 약속했잖아요. 숨기지 않겠다고. 태아는 자신의 카드를 인식기에 대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파일 안에는 사진과 이동 기록, 서윤의 근무 일정, 집 주변에서 발견된 수상한 차량의 번호가 정리돼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태아의 지시가 남아 있었다. 한서윤의 일상에 직접 개입하지 말 것. 위험 징후가 확인될 경우에만 접근할 것. 서윤은 화면을 읽으며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만나기 전부터 저를 지켜봤네요. 내 아버지 사고 이후 누군가 내 주변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래서 당신도 조사했어요? 널 해치려는 쪽이 누군지 확인하려고 했다. 그럼 성수동 화재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태아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서윤이 고개를 돌렸다. 대답해요. 우연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내가 그날 그곳에 간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서윤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가 기억하던 첫 만남의 따뜻함이 차가운 계획표 위에서 해체되고 있었다. 그날 저를 구한 뒤에 다시 만나자고 한 것도 계획이었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렸다. 태아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은 채 말했다. 처음 두 번은 내 주변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세 번째는요, 널 만나고 싶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믿지 못해도 된다. 하지만 사실이다. 서윤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모니터 옆에 놓인 오래된 헤드폰을 집어쓰고 아버지의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잡음 사이로 아버지의 숨소리와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누군가에게 명성그룹 내부 녹취가 조작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중요한 부분마다 음성이 끊겼고 문장 끝에는 낮은 진동이 반복됐다. 서윤은 파형을 확대했다. 진동은 9배가 흔 9번째 통화에서 들린 것과 매우 비슷했다. 이건 단순한 녹음 잡음이 아니에요.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태아가 화면 가까이 다가왔다가 서윤의 표정을 보고 다시 한 걸음 물러났다. 무슨 뜻이지? 누군가 파일을 복사하거나 편집할 때 남은 흔적일 수 있어요. 문제는
이 기술이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에도 사용됐고 제 전화에도 같은 방식이 쓰였어요. 서유는 다른 파일을 불러 비교했다. 파형 사이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은 거의 동일했다. 태아는 즉시 보안팀을 부르려 했지만 서윤이 그의 손을 막았다. 닿자마자 두 사람 모두 멈췄다. 서윤은 손을 거두며 말했다. 아직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요. 누가 이 기록에 접근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태아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내 판단을 따르겠다. 몇 시간 동안 서윤은 여러 음성 파일을 비교했다. 태아는 그녀가 요구하는 자료를 직접 찾아주었지만 설명을 덧붙이거나 방향을 정하려 하지 않았다. 새벽이 지나고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질 무렵 서윤의 손가락에 작은 상처가 났다. 오래된 기록 상자에서 금속 조각이 튀어나온 탓이었다. 태아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고 서윤이 굳어지자 곧바로 놓았다. 미안하다. 그는 구급함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네가 직접 할래? 아니면 내가 해도 될까? 질문을 받은 서윤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결혼한 뒤 태아는 늘 묻지 않고 그녀를 돌봤다. 열이 나면 약을 먹였고 잠든 사이 상처를 소독했으며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약속 장소까지 직접 데려갔다. 그때는 그것을 사랑이라 믿었다. 이제 그는 가장 작은 접촉에도 허락을 구하고 있었다. 서유는 손을 내밀었다. 소독만 해요. 태아는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았다. 그의 손끝은 차분했지만 엄지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당신도 무서운 게 있어요? 서윤이 물었다. 태아는 붕대를 감으며 말했다. 있다. 뭔데요? 내가 지키려던 사람을 또 잃는 것. 그래서 먼저 밀어내요. 태아의 손이 멈췄다. 예전에는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지금은요? 확신이 없다. 서유는 손을 거두었다. 확신이 없다는 말은 처음 듣네요. 태아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를 만난 뒤로 확신하던 것들이 계속 틀리고 있다. 그 고백은 사과보다 솔직했지만 서유는 그 위에 기대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서유는 아버지가 남긴 파일 가운데 유일하게 편집 흔적이 없는 짧은 음성을 찾아냈다. 길이는 11초에 불과했다. 잡음이 심해 자동 분석 프로그램은 의미 없는 소리로 분류했지만 서유는 낮은 주파수를 제거하고 목소리를 앞으로 끌어냈다. 스피커에서 아버지의 지친 음성이 흘러나왔다. 다시 재생된 기록을 믿지 마라. 원본은 소리가 아니라 간격에 있다. 문장은 거기서 끝났다. 태아는 즉시 의미를 묻지 않았다. 서유는 파형 사이의 침묵 구간을 확대했다. 일정하지 않아 보였던 간격들이 숫자처럼 반복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음성 자체가 아니라 무음의 길이에 정보를 숨겼을 가능성을 생각했다. 그때 화면 오른쪽에 접근 기록 알림이 떴다. 누군가 불과 30분 전 다른 단말기에서 같은 파일을 열려고 시도했다. 접속 계정은 강민규의 비서실 소속이었다. 태아가 화면을 확인하고 말했다. 민규가 우리가 이 파일을 찾은 걸 알고 있다. 서유는 접근 기록을 내려받았다. 아니요. 우리가 찾은 걸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어느 파일에서 멈추는지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기록 분석실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보안 카메라는 꺼져 있었지만 벽 안쪽의 통신 표시등 하나가 희미하게 깜빡였다. 태아가 즉시 전원을 차단하려 하자 서윤이 막았다. 그대로 두세요. 우리가 모르는 척 해야 해요. 위험하다. 세 번째 약속 기억하죠? 태아는 손을 내렸다. 네가 결정해. 서윤은 처음으로 그가 자신의 말을 정말 따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너무 늦게 시작됐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다. 아침 9시가 되자
이사회 긴급 소집 통지가 도착했다. 안건은 대표이사의 혼인은폐, 회사 자원을 이용한 민간인 감시, 내부 자료 무단 접근이었다. 강민규는 이미 일부 임원들에게 서윤이 피해자라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태아가 회의 참석을 준비하자 서윤은 그를 불러 세웠다. 제가 같이 가면 어떻게 되죠? 민규는 네가 혼인 사기 피해자라고 증언하길 원할 거다. 당신은 제가 뭐라고 말하길 바라요? 태아는 넥타이를 매던 손을 멈췄다. 예전에 그라면 가장 유리한 답을 정해줬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참 뒤에 말했다. 네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말해. 그 말 때문에 당신이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도요? 그래도 서윤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제가 당신에게 속았다고 말하면 부정하지 않을 건가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저를 사랑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면요? 이번에는 태아의 대답이 빠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고 그대로 서서 말했다. 그건 부정하겠다. 네가 믿지 않아도 그 부분만은 거짓말이 아니니까. 서윤의 가슴이 순간 아파졌다.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녀에게 잘 자라고 말하던 남편의 목소리와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밀어내고 물었다. 아버지의 녹음보다 더 오래된 파일은 없어요? 태아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다. 그 변화를 서윤은 놓치지 않았다. 있군요. 완전한 파일은 아니다. 보여줘요. 이사회가 끝난 뒤에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약속한 지 몇 시간도 안 됐어요. 태아는 즉시 말을 고쳤다. 지금 보여주겠다. 태아가 연 파일은 서윤과 처음 만난 날보다 8달 앞서 생성돼 있었다. 제목도 작성자도 없었고 접근 권한은 대표이사 개인 계정에만 묶여 있었다. 서윤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딸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강조하며 문제가 생기면 서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대부분 지워져 있었지만 마지막 몇 초 동안 태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한서윤 씨의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서윤은 재생을 멈췄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저를 부탁했어요? 태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고 전날 밤이었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아버지의 일에 다시 휘말릴까봐. 아니요. 서윤은 차갑게 말했다. 제가 당신을 떠날까 봐였겠죠. 태아는 부정하지 못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재석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대표님, 이사회가 한서윤 씨의 출석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강민규 전무가 새로운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서윤이 문을 열자 재석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다. 파일 제목에는 그녀와 태아의 결혼 전날 날짜가 적혀 있었다. 미리 듣기 구간에서 태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결혼이 끝나면 녹음기를 회수한다. 그 뒤에는 한서윤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태아는 즉시 말했다. 내가 한 말이 아니다. 그러나 서윤은 이미 조금 전 자신이 찾아낸 조작 흔적과 똑같은 진동을 그 파일에서 들었다. 그녀는 태아를 바라보았다.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해야 한다는 이성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강민규가 나타났다. 그는 임원들과 기자들 앞에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말했다. 한서윤 씨, 이제 직접 결정하십시오. 당신의 남편이 당신을 사랑한 건지, 증거를 얻기 위해 결혼한 건지. 강민규가 제출한 녹음이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긴 테이블 양쪽에 앉은 이사들의 표정이 빠르게 바뀌었다. 결혼이 끝나면 녹음기를 회수하고 한서윤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태하의 목소리는 차갑고 분명했다. 서윤은 그것이 조작됐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마지막 음절 뒤에 남은 미세한 진동은 앞서 발견한 편집 흔적과 같았다. 하지만 목소리의 질감, 문장 사이의 호흡, 상대를 보호 대상이라고 부르는 방식은 너무나 태아다웠다. 거짓 파일이 가장 잔인해지는 순간은 사실과 완전히 다를 때가 아니라 진실의 일부를 정확하게 닮았을 때였다. 민규는 기자들이 앉은 뒤편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강태하 대표는 회사의 보안 인력과 예산을 이용해 한서윤 씨에게 접근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을 선택했습니다. 대표 개인의 감정이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회사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위험을 은폐했다는 사실입니다. 태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파일은 조작됐다. 한 이사가 물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태아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서유는 그 침묵을 보며 가슴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조작을 증명하려면 아버지의 기록과 자신이 가진 녹음기의 존재를 공개해야 했다. 태아는 또다시 그녀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진실의 일부를 숨기려 하고 있었다. 서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십 개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움직였다. 태아가 낮게 말했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 서유는 그를 보지 않았다. 제가 무엇을 말할지도 당신이 결정하려고요? 태아의 입술이 굳었다. 서유는 이사회 의장을 향해 말했다. 저는 강태하 대표가 신분을 숨긴 사실을 결혼 후에 알았습니다. 그가 저를 만나기 전부터 제 생활과 이동 경로를 보고받았다는 것도 오늘 확인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다. 민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서유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다고 지금 제출된 녹음이 진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파일에는 편집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음향 복원 전문가로 일했고 제 아버지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원본을 확인하기 전에는 이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민규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성을 이용하는 겁니까? 서유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제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제 판단은 믿지 않네요.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가장 늦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제 통화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부터 설명하세요. 민규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서유는 그 짧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지만 태아가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순간 다시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기자들의 시야에서 그녀를 가리며 말했다. 회의를 중단한다. 외부인은 모두 나가. 서유는 그의 어깨 너머로 민규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태아는 여전히 진실보다 통제를 먼저 선택하고 있었다. 회의가 중단된 뒤 태아는 서윤을 대표실 옆에 작은 응접실로 데려갔다. 문이 닫히자 서윤은 곧바로 물었다. 저 녹음이 왜 당신답게 들리는지 설명해요. 태아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숨겨온 피로가 드러나 있었다. 원본 문장을 잘라 다시 조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한 적은 있다는 뜻이네요. 태아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말은 했다. 서윤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언제요? 너와 결혼하기 전. 감시팀을 해체하라고 지시했을 때다. 왜 해체했어요? 더 이상 널 임무로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럼 녹음기를 회수하라는 말은요? 태아는 잠시 침묵했다. 내 아버지의 물건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서유는 헛웃음을 흘렸다. 두 문장을 붙이면 민규가 만든 말과 똑같아지네요. 당신은 저를 보호 대상이라고 불렀고 아버지의 녹음기를 가져오려 했어요. 조작된 건 순서뿐이지 내용은 전부 당신 말이잖아요. 태아가 한 걸음 다가왔지만 서유는 물러섰다. 처음 널 찾은 이유는 내 아버지의 사건 때문이었다. 그건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혼은 달랐다.
계속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차이를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조사 대상이었고, 다음에는 보호 대상이었고, 결혼한 뒤에는 아내였다고요? 당신 혼자 이름을 바꾼다고 제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태아는 낮게 말했다. 네가 내 아내가 된 뒤에는 어떤 증거보다 네가 먼저였다. 서유는 눈을 감았다가 그렇다면 왜 제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태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서유는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이 두려워하던 답을 들었다. 그는 그녀가 떠날까봐 진실을 숨겼다. 서유는 가방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아버지가 이걸 당신에게 맡기라고 했나요? 태아는 녹음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다. 내 아버지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넘기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왜 회수하려 했어요? 누군가 그것 때문에 널 노리고 있었으니까. 또 보호네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그 단어 하나면 모든 행동이 용서된다고 생각해요?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다. 그럼 뭘 바라는데요? 태아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흐린 유리 너머에 겹쳐 보였다. 그는 마침내 말했다. 네가 살아있기를 바랐다.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다. 살아있기만 하면 됐어요? 당신을 믿지 못해도, 제가 미쳐가도, 매일 남편이 죽었을까봐 두려워해도 상관없었어요? 상관없었던 적 없다. 그런데도 9배가 흔아홉 번을 듣고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잖아요. 태아의 얼굴이 굳었다. 서유는 그 반응을 보고 숨을 멈췄다. 들었어요?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들었다. 서유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당신이 살아있는지 묻는 메시지도 들었어요? 들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 한 것도요? 들었다. 돌아오지 않아도 되니까 살아있다는 말만 해달라고 한 것도요. 태아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서유는 그의 침묵을 똑바로 바라보다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 순간 그녀에게 태아는 거짓말쟁이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고통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도 침묵했다. 태아가 다가오자 서유는 손을 들어 막았다. 오지 마요. 그의 발이 멈췄다. 추적 신호가 연결될 수 있었다. 내가 전화를 받으면 네 위치가 더 정확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문자 한 줄도 못 보냈어요? 내 기기가 모두 감시되고 있었다. 사람을 보내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내 주변 사람도 믿을 수 없었다. 그럼 직접 왔어야죠. 내가 움직이면 널 찾는 사람들이 따라붙었을 거다. 서유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다. 네 주변의 위험을 제거하고 있었다. 저는 위험보다 당신의 침묵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태아는 입을 다물었다. 서유는 가방을 들었다. 당신이 저를 사랑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했다고 해도 당신이 한 방식은 사랑이 아니었으니까. 태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유나, 지금 나가면 민규가 기다리고 있다. 당신 곁에 남으면 또 당신이 선택한 진실만 보게 되겠죠. 어디로 갈 생각이지? 제가 일하던 곳으로 갈 거예요. 아버지 기록은 제가 직접 복원할 겁니다. 태아는 그녀를 막지 않았다. 다만 문을 열기 전 낮게 말했다. 보안 인력을 붙이겠다. 서유는 돌아보았다. 첫 번째 약속을 벌써 잊었어요? 태아는 한참 그녀를 바라본 뒤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알겠다. 아무도 보내지 않겠다. 그것은 서윤이 원한 대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불안해졌다. 태아가 처음으로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는데 그 선택이 두 사람을 완전히 갈라놓을 것 같았다. 성수동 보건실로 돌아온 서유는 모든 창문을 가리고 통신선을 분리했다.
태아가 결혼 전 선물한 고성능 스피커와 음향 장비들이 방 안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오래된 장비 때문에 손목을 다치는 것을 보고 이유도 묻지 않은 채 새 장비를 설치해 주었다. 그때는 다정함이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감시를 위한 준비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으로 변했다. 서유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아버지의 녹음기를 분해했다. 내부 저장 장치에는 일반 파일이 없었지만 전원을 켤 때마다 짧은 간격으로 전압이 바뀌었다. 아버지가 남긴 말처럼 원본은 소리가 아니라 간격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999번째 통화의 진동과 저장 장치의 전압 패턴을 겹쳐보았다. 일정한 간격마다 숫자와 문자가 나타났고 그것은 명성그룹 내부 서버의 오래된 파일 분류 체계와 비슷했다. 서윤이 마지막 패턴을 맞추려는 순간 보건실의 초인종이 울렸다. 화면에는 강민규가 혼자 서 있었다. 서윤은 문을 열지 않은 채 스피커로 물었다. 어떻게 여기 있는지 알았죠? 민규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올 곳은 여기뿐이니까요. 그리고 강태하 대표가 정말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저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죠. 당신 아버지의 마지막 녹음을 처음 들은 사람은 태아 대표였습니다. 민규는 문 밖에서 작은 저장 장치를 바닥에 내려놓고 물러났다. 이 안에는 사고 당일 명성그룹 보안실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태아 대표가 당신 아버지의 구조 요청을 받은 시각과 그 뒤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유는 문을 열지 않았다. 왜 저한테 이걸 주는 거죠? 제가 원하는 건 복수도 대표 자리도 아닙니다. 무너질 회사를 붙잡고 싶을 뿐입니다. 저를 이용해서요? 한서윤 씨도 이미 이용당했습니다. 차이는 저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윤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제 전화에 추적 신호를 넣었나요? 민규는 잠시 침묵했다. 그 질문에 답하면 저를 믿겠습니까? 아니요. 그럼 지금은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예상했다는 듯 웃었다. 당신 아버지가 찾은 것은 단순한 회계 부정이 아닙니다. 당시 명성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은폐됐고 그 결정에 반대한 사람들의 녹음이 조작됐습니다. 전부 공개되면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고 협력업체가 연쇄적으로 무너질 겁니다. 강태하 대표는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하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회사를 선택할 겁니다. 그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랬으니까요. 서유는 문 너머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회사를 지키기 위해 제 아버지의 죽음을 덮으려는 거네요. 저는 더 많은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는 겁니다. 그 차이를 누가 정하죠? 민규의 대답은 조용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권력을 태아에게서 빼앗으려는 겁니다. 민규가 떠난 뒤 서유는 한참 동안 바닥에 저장 장치를 바라보았다. 함정일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태아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했는지 영원히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장치를 외부와 단절된 컴퓨터에 연결했다. 파일에는 사고 당일 밤의 통화 목록과 일부 음성이 들어 있었다. 잡음이 심했지만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누군가 녹음 자료를 가져가려 한다며 태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어지는 태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짧았다. 현장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말, 서윤에게는 아무것도 알리지 말라는 말, 기록을 우선 확보하라는 말이 이어졌다. 마지막 문장에서 그는 분명히 말했다. 한서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 필요하면 기록부터 폐기해. 서윤의 손이 떨렸다. 파일에는 익숙한 진동이 섞여 있었지만 어느 부분이 원본이고 어느 부분이 조작인지 즉시 판단할 수 없었다. 그녀는 태아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실을 묻는 순간 어떤 대답을 들어도 의심하게 될 것 같았다. 그때 휴대전화로 민규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태아를 살리고 싶다면 오늘 밤 혼자 나오라는 짧은 문장이었다. 이어서 이사회가 태아를 회사 자금, 유용과 증거 은폐 혐의로 수사 의뢰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문서가 전송됐다. 민규는 서윤이 혼인 관계가 기망에 의해 성립됐다고 확인하면 태아의 개인 범죄가 아니라 내부 통제 실패로 사건을 축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대가는 서명한 장이었다. 태아는 같은 시각 대표실에서 서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 화면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마지막 위치가 성수동 보건실로 표시돼 있었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추가 추적을 중단시켰다. 재석이 다급하게 들어와 민규 측이 사설 보안 차량 2대를 움직였다고 보고했다. 목적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태아는 즉시 서윤에게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첫 번째 통화 뒤 다시 걸지 않았다. 9배가 9번의 침묵을 만든 사람이 이제 반복해서 전화할 자격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대신 짧은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어디에 있든 내 선택을 막지 않겠다. 하지만 민규가 주는 자료는 단독으로 열지 마. 그 안에는 위치를 보내는 코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사고 당일 내가 기록을 먼저 확보하라고 말한 건 사실이다. 그 이유까지 말할 기회를 줘. 메시지를 보내고 태아는 차 키를 들었다. 재석이 막아서며 말했다. 대표님이 직접 움직이면 이사회가 더 강하게 나올 겁니다. 태아는 대답했다. 이번에는 회사보다 서윤이 먼저다. 한서윤 씨가 대표님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요? 태아는 문 앞에서 멈췄다. 그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다린다. 다만 위험이 확인되면 약속을 깨더라도 데려와야 한다. 그는 여전히 완전히 달라지지 못했다. 서윤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마지막 결정은 자신이 내려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밤 11시 서윤은 민규가 지정한 장소로 향했다. 명성그룹이 폐쇄한 옛 음향자료 보관소였다. 휴대전화는 보건실에 두고 왔고 녹음기는 옷 안쪽 주머니에 숨겼다. 그녀는 태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 정확히는 들을 용기가 없었다. 건물 안은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끝에서 민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혼인 관계에 대한 확인서였다. 여기에 서명하면 강태하는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표 자리에서는 내려오겠지만 감옥에는 가지 않을 겁니다. 서윤은 종이를 받지 않았다. 제가 서명하면 아버지의 원본을 돌려줄 건가요? 민규는 천천히 웃었다. 역시 당신은 생각보다 빠르군요. 처음부터 서명이 목적이 아니었죠. 제가 녹음기를 가지고 나오게 하려던 거였어요. 민규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다. 그 장치는 당신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회사가 무너질까봐? 당신 아버지도 처음에는 정의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공개됐을 때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을지는 계산하지 않았죠. 서윤은 녹음기를 꺼내지 않은 채 말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당신인가요? 민규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직접 손을 댄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있었고 막지 않았습니다. 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뒤쪽에 철문이 닫히며 잠금 장치가 작동했다. 서윤은 돌아보았지만 이미 늦었다. 천장에 붉은 비상등이 켜지고 방 안의 통신 신호가 모두 차단됐다. 민규는 벽면에 오래된 재생장치를 작동시켰다. 스피커에서 서윤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윤아, 이 말을 듣고 있다면 강태아를 믿지 마라.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규는 손을 내밀었다. 이제 녹음기를 주십시오. 남편을 살리고 싶다면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명했지만 서윤은 곧바로 무너지지 않았다. 서윤아, 이 말을 듣고 있다면 강태하를 믿지 마라. 그 문장은 그녀가 평생 기억하던 아버지의 음색과 너무 닮아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단어가 끝난 뒤 아주 짧은 금속성 진동이 따라붙었다. 민규가 손을 내민 채 말했다. 이미 들으셨습니다. 이제 녹음기를 주십시오. 서윤은 주머니 속 기계를 움켜쥐면서도 시선을 스피커에서 떼지 않았다. 아버지는 생전에 그녀를 부를 때 이름 뒤에 짧게 숨을 들이마시는 습관이 있었다. 중요한 말을 할수록 더 그랬다. 하지만 방금 들은 문장에는 그 호흡이 없었다. 대신 믿지 말라는 말 앞에 지나치게 깨끗한 침묵이 삽입돼 있었다. 서윤은 천천히 물었다. 이 파일을 몇 번이나 편집했어요? 민규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조작이라고 믿고 싶은 겁니까? 아니요. 조작이라서 조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윤은 방 안의 오래된 재생장치를 가리켰다. 아버지 목소리의 배경 잡음은 왼쪽 채널에 있는데 마지막 문장만 양쪽 채널의 잡음이 똑같아요. 원본에서 한 문장을 잘라 붙이면 이런 흔적이 남죠. 민규는 손을 거두었다. 그 정도 분석으로 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진실은 안 바뀌어요. 당신이 순서를 바꾼 거죠. 서윤은 일부러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민규의 시선이 즉시 기계로 향했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녹음 안의 목소리가 아니라 기계 내부에 숨겨진 다른 무엇이었다. 서윤은 재생장치 앞으로 다가가 볼륨을 올렸다. 전체 파일을 들려주세요. 민규가 고개를 저었다.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아버지의 뜻을 존중한다면 자르지 않은 원본을 들려줄 수 있어야 해요. 원본은 이미 손상됐습니다. 거짓말. 서윤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서 한 번 돌렸다. 원본이 없었다면 이 기계가 필요할 이유도 없어요. 아버지는 소리가 아니라 간격의 원본이 있다고 했어요. 당신은 그 간격을 해독할 수 없으니까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죠. 민규의 얼굴에서 마지막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벽면에 화면을 켰다. 수백 개의 음성 파일 목록이 나타났다. 파일 이름은 날짜와 숫자로만 구성돼 있었지만 서윤은 그중 일부가 자신의 통화 시간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첫 번째, 17번째, 103번째, 418번째, 그리고 9배가 9번째. 그녀의 목이 말라붙었다. 제 통화를 전부 가지고 있네요. 민규는 부정하지 않았다. 통화가 아니라 발신 시도와 주변 신호를 수집한 겁니다. 강태하 대표가 당신을 숨기기 시작한 순간부터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필요한 조치.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도 태아와 같은 말을 하네요. 보호와 필요. 두 사람은 상대를 사람으로 보지 않을 때 쓰는 단어까지 닮았어요. 민규가 차갑게 말했다. 저는 적어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덜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서윤은 화면에 표시된 파일 크기를 확인했다. 단순한 위치 정보라기에는 지나치게 컸다. 누군가는 그녀의 목소리뿐 아니라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저장하고 있었다. 이 자료를 이용해 아버지 녹음도 다시 만든 거죠? 민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오른손이 테이블 위에서 움직이는 순간 반지가 유리 표면을 두드리며 익숙한 소리를 냈다. 서윤은 그 소리를 마음속에 정확히 기록했다. 건물 바깥에서는 태아가 폐쇄된 보관소의 전력 도면을 확인하고 있었다. 민규가 보낸 저장 장치에 위치 추적 코드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맞았다. 서윤이 성수동 컴퓨터에 장치를 연결한 순간 짧은 신호가 발생했고 재석은 그 신호가 옛 자료 보관소의 내부 서버로 향했다는 것을 찾아냈다. 그러나 태하는 보안팀에게
즉시 진입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건물 내부에는 자동 삭제 장치가 연결돼 있었고 문을 강제로 열면 서버 전체가 초기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재석이 다급하게 말했다. 한서윤 씨가 안에 있습니다. 시간을 더 끌면 위험합니다. 태아는 철문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예전에 그라면 이미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것이다. 서윤의 의사보다 그녀의 안전을 먼저 판단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했다. 서윤은 민규가 원하는 것을 모른 척하며 시간을 벌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태아는 건물 전력 관리실로 이동하며 말했다. 외부 통신만 끊고 내부 저장 장치의 전력은 유지해. 내가 신호를 주면 주 서버만 차단한다. 재석이 물었다. 직접 들어가시겠습니까? 서윤이 요청하기 전에는 안 들어간다. 요청할 방법이 없습니다. 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윤이 남긴 9배가 흔아홉 번째 통화의 마지막 파형을 다시 확인했다. 녹음이 종료되기 직전 그녀의 오래된 기계에서 발생한 진동은 단순한 추적 신호가 아니었다. 일정한 길이의 3번의 무음과 1번의 긴 진동이 반복되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암호 방식과 같았다. 태아는 그제야 녹음기가 외부 서버에 반응할 때 위치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버의 접근 통로를 역으로 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윤도 이미 그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보관실 안에서 서윤은 녹음기의 바닥 덮개를 열었다. 내부에는 일반 저장 장치 외에 아주 작은 접촉 단자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가 재생장치의 오래된 출력선과 단자를 연결하자 화면 속 파일 목록이 흔들렸다. 아버지는 자신이 만든 장비를 열쇠로 사용하고 있었다. 특정한 주파수가 입력되면 보관 서버에 숨겨진 영역이 열리도록 설계한 것이다. 민규가 앞으로 다가왔다. 선을 뽑으십시오. 서윤은 손을 멈추지 않았다. 당신이 원하던 게 이거였네요. 녹음기 안의 파일이 아니라 이걸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서버. 당신은 지금 무엇을 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알고 있고요. 그 안에는 명성그룹이 버틸 수 없는 자료가 있습니다. 민규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조급함이 섞였다. 안전 문제를 숨긴 임원들의 대화, 조작된 감사 결과, 협력업체의 책임을 떠넘긴 기록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공개되는 순간 회사는 끝납니다. 수천 명이 직장을 잃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서윤은 화면에서 암호화된 폴더가 열리는 것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막았어요? 당신 아버지는 진실만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 많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 판단을 당신이 대신한 거네요. 누군가는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권력을 가진 당신이어야 했고요. 민규는 이를 악물었다. 태아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는 척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회사를 지킬 겁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태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누구도 믿지 않고 직접 확인할 겁니다. 그 순간 조명이 꺼지고 서버의 회전음이 멈췄다. 방 안에는 붉은 비상등만 남았다. 민규가 벽면의 비상 전원을 누르며 소리쳤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서윤은 어둠 속에서 녹음기를 분리해 품에 넣었다. 외부에서 주 서버의 전력이 차단된 것이 분명했다. 철문 반대편에서 금속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태아가 혼자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보안팀도 경찰도 없었다. 민규가 비웃듯 말했다. 결국 직접 오셨군요. 아내가 위험해지면 약속 따위는 지키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태아는 민규가 아니라 서윤을 보았다. 들어와도 되나? 이미 방 안에 들어선 사람의 이상한 질문이었지만 서윤은 그 의미를 알아들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도 되는지 묻고 있었다. 서유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태아는 그녀와 두 걸음 떨어진 곳에 멈췄다. 다친 곳은? 없어요. 서버는 외부 전원만 차단했다. 내부 백업 장치는 아직 살아있다. 민규가 차갑게 말했다. 전원을 계속 끄면 저장 장치가 손상됩니다. 증거도 함께 사라질 겁니다. 태아는 서윤에게 물었다. 얼마나 필요하지? 그녀는 화면과 녹음기를 확인했다. 전원을 다시 켜면 3분이면 돼요. 그동안 누군가 삭제 명령을 내리면 전부 끝나요. 태아는 즉시 재석에게 연결된 무전기를 들었지만 명령을 내리기 전 서윤에게 다시 물었다. 켜도 될까? 서윤은 그가 자신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위기 속에서도 결정권을 돌려주려는 그의 태도가 처음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켜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도 제가 멈추라고 하기 전에는 전원을 끄지 마세요. 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다. 전력이 돌아오자 서버가 굉음을 내며 다시 작동했다. 화면에는 3분의 복구 시간이 표시됐다. 서유는 아버지의 장치를 연결하고 숨겨진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원본 음성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다. 조작 전후의 파형 비교표, 파일 접근 계정, 복사 시간, 그리고 음성을 만드는 데 사용된 참고 자료 목록이 저장돼 있었다. 참고 자료 가운데에는 그녀의 999개 통화가 포함돼 있었다. 누군가는 서윤이 남긴 메시지에서 방 안의 울림과 태아의 이름을 부르는 억양, 일상적인 배경 소리를 추출해 새로운 녹음을 현실처럼 만든 것이다. 서윤은 파일을 외부 저장 장치로 옮기면서 말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도 제 통화에서 가져온 소리와 섞었어요. 제가 울면서 아버지를 불렀던 메시지의 방 울림을 사용했네요. 태아의 얼굴이 굳었다. 그 메시지까지 들었나? 당신도 들었잖아요. 서윤의 말에 태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남은 시간은 2분 20초였다. 민규는 비상 단말기로 접근해 삭제 명령을 입력하려 했지만 태아가 그의 앞을 막았다.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이지 않았다. 태아는 단말기를 빼앗는 대신 자신의 손을 키보드 위에 올려 민규가 명령을 끝내지 못하게 했다. 여기서 멈춰. 민규가 낮게 말했다. 당신이 이 자료를 밖으로 내보내면 명성은 끝이야. 당신 아버지가 지킨 회사도 당신이 평생 견딘 자리도 전부 사라져. 태아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결정은 내가 하지 않는다. 민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수천 명을 버리겠다는 건가? 태아는 차갑게 대답했다. 사람을 숫자로 바꾸는 순간부터 내 계산은 틀렸다. 남은 시간은 1분이었다. 서윤은 핵심 파일을 선택해야 했다. 전체 자료를 복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녀는 회사의 모든 비리를 가져가는 대신 아버지 사건과 음성 조작, 전화 감시 시스템에 직접 관련된 폴더만 골랐다. 민규가 그 선택을 보고 말했다. 전부 가져가지 않는군요. 결국 당신도 피해를 계산하는 겁니다. 서윤은 손을 움직이며 대답했다. 아니요.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당신처럼 진실을 마음대로 확대하지 않으려고요. 남은 시간은 40초였다. 마지막 파일은 암호가 걸려 있었고 해제하려면 음성 인증이 필요했다. 화면에는 사고 당시 보안실 책임자의 문장을 입력하라는 지시가 떴다. 서윤은 민규를 바라보았다. 그가 그 책임자였다는 사실은 접근 기록이 보여주고 있었다. 아버지가 구조를 요청했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민규는 입을 다물었다. 기록을 우선 확보하라고 했나요? 아니면 현장을 봉쇄하라고 했나요? 도발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버지를 직접 죽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않았다고도 했죠. 그날 누구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민규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서유는 일부러 스피커에서 조작된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태아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문장이 흘러나왔다. 필요하면 기록부터 폐기해. 민규가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그 문장은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나는 현장을 봉쇄하고 원본부터 회수하라고 했어. 그의 반지가 테이블을 세게 치며 맑은 금소금을 냈다. 순간 음성 인증 표시가 녹색으로 바뀌었다. 문장과 음색, 그리고 반지 소리가 보관 서버의 원본 기록과 일치했다. 마지막 폴더가 열렸다. 서유는 복사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완료 표시가 뜨는 동시에 민규가 움직였다. 그는 저장 장치를 빼앗으려 했지만 태아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민규는 처음으로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 외쳤다. 당신은 이 여자가 진실을 알면 곁에 남을 것 같아. 처음 접근한 이유도 아버지의 부탁을 이용한 것도 9배가 흔아홉 번의 전화를 들으며 침묵한 것도 전부 알게 됐어. 당신은 이미 끝났어. 태아는 그의 팔을 놓으며 말했다. 그 결정도 내가 하지 않는다. 서유는 저장 장치를 품에 넣고 두 사람 사이에 섰다. 강민규 씨, 당신이 회사를 지키려 했다는 말은 수사 과정에서 직접 설명하세요. 하지만 누군가의 목소리를 훔치고 죽은 사람의 말을 바꾸고 제 두려움을 이용한 건 보호가 아니에요. 민규는 허탈하게 웃었다. 태아가 한 일과 뭐가 다르죠?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분명했다. 다르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도 용서하지 않았어요. 태아의 얼굴에 아픔이 스쳤다. 서윤은 계속 말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제가 선택할 때까지 기다렸고 당신은 제가 선택하지 못하게 문을 잠갔어요. 그 차이가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 전부예요. 바깥에서 재석과 보안 감사팀의 발소리가 들렸다. 태아는 민규를 직원들에게 넘기지 않고 서윤에게 먼저 길을 열어주었다. 그녀가 나가기로 선택할 때까지 한 발 뒤에서 기다렸다. 복도에 나오자 서윤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태아가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었지만 닿기 전에 멈췄다. 서윤은 벽을 짚고 숨을 고른 뒤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녀는 스스로 손을 올려 그의 팔을 잡았다. 의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걸을 수 있을 만큼만 균형을 잡기 위해서였다. 태아는 아무 말 없이 속도를 맞췄다. 건물 밖으로 나가는 동안 둘 사이에는 수많은 질문이 남아 있었다. 차 앞에 도착했을 때 서윤이 먼저 말했다. 왜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 이제 알아요. 연결되는 순간 위치가 더 정확해질 수 있었고, 당신 주변 사람도 믿지 못했고, 저를 찾아오면 추적자가 따라올까봐 두려웠던 거죠. 태아는 낮게 대답했다. 그렇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알고 있다. 당신은 방법이 없어서 침묵한 게 아니라 혼자 결정하는 게 익숙해서 침묵했어요. 태아는 부정하지 않았다. 내 동생이 죽었을 때 내가 알려준 정보 때문에 그 아이가 혼자 움직였다. 그 뒤부터 진실을 나누면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해진다고 믿었다. 서유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를 위험받게 두려고 했고요. 그 과정에서 네가 혼자 무너지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다. 태아는 처음으로 변명 없이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네가 나를 떠나도 받아들이겠다. 서유는 저장 장치를 들어 보였다. 아직 떠날지 남을지 결정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걸 안전하게 전달해야 해요. 태아는 차문을 열며 물었다. 어디로 갈까? 서유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당신 회사도 당신 집도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곳으로 가요. 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같은 차에 탔지만 서로의 손을 잡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앞에서 끌고 다른 사람이 뒤따르는 모습이 아니었다. 침묵은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만든 침묵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들은 뒤 각자의 선택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서윤이 선택한 곳은 서울중앙지검도 명성그룹 본사도 아닌 독립 디지털 증거 분석기관이었다. 그녀는 태아의 법무팀이 아니라 자신이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음향감정 전문가 2명을 불렀고 복사해온 저장장치의 원본성과 이동 경로를 먼저 확인하게 했다. 태아는 건물 밖 복도에서 기다렸다. 자신의 이름으로 전화를 한 통만 걸어도 절차를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3시간이 지나서야 서윤이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원본 보존 절차가 끝났어요. 아버지 사고와 관련된 기록, 통화 감시 시스템, 조작 파일 생성 내역을 각각 나눠서 제출할 거예요. 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의 다른 자료는?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제출하지 않을 거예요. 의심만으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태아는 그녀가 민규와 자신 모두에게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진실을 숨기지도 분노 때문에 부풀리지도 않는 것.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원본도 복원됐어요. 태아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저장 장치에서 분리한 작은 재생기를 켰다. 잡음 뒤로 한상진의 지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태아를 믿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 서윤아, 이 말을 듣고 있다면 누구의 재생된 말도 그대로 믿지 마라. 강태아에게 원본의 간격을 확인하라고 전해라. 그 사람도 아직 모든 진실을 모른다. 태아는 눈을 감았다. 몇 년 동안 자신을 향한 경고라 믿었던 문장은 사실 도움을 요청하는 말이었다. 원본에는 사고 당일의 상황도 남아 있었다. 한상진은 명성그룹의 안전감사 녹취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 태아에게 연락했다. 당시 후계 구도에서 밀려나 있던 태아는 공식 권한이 거의 없었지만 현장에 구조 인력을 보내고 자료를 확보하려 했다. 그러나 민규가 관리하던 보안실은 구조팀의 출입을 지연시켰고 먼저 원본 저장 장치를 회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태아가 기록부터 확보하라고 말한 것은 한상진이 직접 부탁했기 때문이었다. 원본이 사라지면 사고가 단순한 개인 과실로 처리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태아는 구조 요청과 기록 확보를 동시에 진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그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 한상진은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고 명성그룹은 내부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을 협력업체의 관리부실로 정리했다. 태아는 그 뒤에야 아버지와 고위 임원들이 진실을 덮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완전한 원본을 찾지 못했다. 서윤은 재생기를 끄고 말했다. 당신이 아버지를 죽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더 빨리 공개하지 않은 책임은 있어요. 태아는 낮게 대답했다. 알고 있다. 당신은 회사 안에서 힘을 얻으면 전부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랬다. 그러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가 실수해서 죽었다고 믿고 살았어요. 태아는 변명하지 않았다. 네가 어떤 처벌을 원하든 받아들이겠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원하는 건 처벌을 정하는 권력이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한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날 오후 태아는 긴급 이사회에 출석했다. 회의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명성그룹 주가는 개장 직후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임원들은 그에게 혼인 사실과 내부 감시 시스템의 사용을 부인하라고 요구했다. 민규 개인이 저지른 일로 선을 그으면 대표직을 지킬 수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태아는 준비된 해명문을 한 장씩 넘겨보다가 모두 덮었다. 한서윤 씨를 보호 대상자로 등록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이동 기록을 수집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강민규 전무의 통화, 감시와 음성 조작을 알지는 못했지만 비밀스러운 보호 체계를 만든 사람이 나였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악용될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한 이사가 다급하게 말했다. 대표님, 그렇게 말하면 배임과 개인정보 침해 책임까지 인정하는 셈입니다. 태아는 흔들리지 않았다. 책임이 있다면 인정해야 합니다. 회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실을 숨겨야만 유지되는 회사라면 지금의 방식으로는 유지될 가치가 없습니다. 그는 대표이사 직무에서 잠정적으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독립조사위원회가 과거 안전사고와 감사 조작을 조사하도록 모든 권한을 넘겼고 피해 협력업체와 직원들에게 회사 차원의 보상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 결정은 영웅적인 희생이 아니었다. 태아는 자신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도 요구하지 않았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그는 복도 끝에 서 있는 서윤을 발견했다. 그녀는 기자들 사이에 섞이지도 그에게 다가오지도 않았다. 태아는 멀리서 고개를 숙였다. 서윤도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그날 두 사람이 나눈 전부였다. 강민규는 직무에서 해임된 뒤 음성 기록 조작, 불법 감청, 증거 은폐와 내부 시스템 악용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돌리려 했지만 서버에 남은 음성 인증 기록과 자신의 접근 계정이 공개되자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다. 조사실에서 민규는 서윤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태아는 그 요청을 전달받았지만 의견을 말하지 않았다. 서윤은 혼자 면담실로 들어갔다. 유리병 너머의 민규는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회사는 살아남을 겁니다. 서윤이 먼저 말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모든 직원이 한꺼번에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잘못한 사람과 책임 없는 사람을 나누는 절차가 시작됐으니까요. 민규는 마른 웃음을 지었다. 세상이 그렇게 공정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완벽하게 공정하지는 않겠죠. 그래도 당신처럼 모든 사람의 운명을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민규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물었다. 태아를 용서할 겁니까? 그건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도 나와 같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다른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부정하지 않았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민규의 얼굴에 뜻밖의 공허함이 스쳤다. 그는 태아가 모든 것을 잃으면 서윤도 떠날 것이라 믿었다. 그래야 자신과 태아가 결국 같은 인간이라는 계산이 완성될 수 있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말했다. 당신이 지키려던 것이 정말 회사였는지 아니면 회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믿음이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민규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은 한남동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태아가 마련했던 안전 아파트에도 가지 않았다. 그녀는 성수동 보건실 위층의 작은 원룸을 빌려 혼자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 며칠 동안 태아는 연락하지 않았다. 사과를 반복하거나 돌아와 달라고 요구하는 것조차 그녀의 결정을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서윤이 요청한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고 자신이 그녀를 처음 조사하기 시작한 날부터 결혼 이후까지의 모든 보안 기록을 숨김없이 공개했다. 기록에는 서윤이 알지 못했던 다정함과 잔인함이 함께 남아 있었다. 태아는 그녀가 야근하는 날 근처 순찰을 늘렸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려 하자 이름을 숨긴 채 법률 상담을 연결했다. 동시에 그녀의 이동 경로를 매일 보고받고 만나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위험하다고 판단한 약속을 몰래 취소시키기도 했다. 서윤은 자료를 읽다 여러 번 눈을 감았다.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상대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라났다는 것이었다. 일주일 뒤 태아에게서 첫 메시지가 왔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지 않았다. 오늘 조사위원회에 내 아버지 사건 관련 진술을 제출했다.
네가 요청한 원본 사본은 변호사에게 맡겼다. 답장은 하지 않아도 된다. 서유는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삭제하지도 않았다. 한 달이 지나자 서유는 보건실 한쪽에 새로운 작업 공간을 만들었다. 실종되거나 사고를 당한 가족이 남긴 음성 메시지를 정리하고 보존하는 비영리 프로젝트였다. 누군가의 마지막 목소리가 조작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원본과 복사본의 차이를 기록하고 가족들이 원할 때 안전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다. 이름은 기다리는 목소리였다. 첫 의뢰인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동생의 음성 메시지를 정리하고 싶은 노인이었다. 서유는 그 사람과 함께 오래된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자신이 남긴 999개의 메시지를 떠올렸다. 여전히 별도의 저장 장치에 보관돼 있었지만 한 번도 다시 듣지 않았다. 작업을 마친 어느 저녁 문 밖에 태아가 서 있었다. 검은 차량도 비서도 경호원도 없었다. 그는 평범한 회색 코트를 입고 두 손을 비운 채 기다렸다. 서윤이 문을 열자 태아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연락하지 않고 와서 미안하다. 10분만 이야기하고 싶다. 원하지 않으면 바로 가겠다. 서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문을 조금 더 열었다. 들어와요. 태아는 보건실 안을 둘러보았다. 그가 사준 장비 옆에 새로 붙은 프로젝트 안내문이 보였다. 좋은 일을 시작했네. 당신에게 칭찬받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알아. 그는 의자에 앉지 않고 서 있었다. 서윤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킨 뒤에야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태아는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혼 서류도 재산 이전 계약서도 아니었다. 결혼 이후 자신의 명의로 설치한 모든 보호 서비스와 정보 접근 권한을 해지했다는 확인서였다. 서윤의 주거지, 휴대전화, 작업실과 관련된 보안 기록도 전부 삭제되었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의 동의 없이 다시 등록하지 않겠다는 법적 약속이 포함돼 있었다. 이걸 보여주려고 왔어요? 서윤이 물었다. 이것만은 아니다. 태아는 숨을 고른 뒤 말했다. 나는 네가 돌아오길 바란다. 하지만 돌아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안다. 회장님과 이사회는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직책도 맡지 않기로 했다. 결과가 나온 뒤에도 내가 돌아가는 게 옳은지는 아직 모르겠다. 회사를 잃는 게 두렵지 않아요? 두렵다. 태아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 자리 때문에 많은 것을 견뎠고 그 자리에 가면 과거를 고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나는 고치는 대신 같은 방식을 반복했다. 서유는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언제나 모든 것을 붙잡고 있던 손이었지만 지금은 테이블 위에 힘없이 놓여 있었다. 저를 잃는 건요? 더 두렵다. 하지만 두렵다는 이유로 널 붙잡지 않겠다. 서유는 오래 침묵했다. 태아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다. 대답을 재촉하지도 자신의 상처를 내세우지도 않았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결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서윤이 마침내 말했다. 태아가 고개를 들었지만 기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용서나 귀환을 뜻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법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직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과 다시 살 수 있는지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계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태아는 낮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서유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다. 사라지지 마요. 아무리 위험해도 최소한 살아있다는 사실은 알려줘요. 제 허락 없이 따라다니거나 정보를 보지 마요. 보호라는 이유로 진실을 늦추지 마요. 그리고 제가 틀린 선택을 할 것 같아도 먼저 설명하고 기다려요. 태아는 모든 말을 들은 뒤 물었다. 네가 나를 떠나는 선택을 해도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도요. 태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말만 믿지 않을 거예요. 행동으로 확인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기다리겠다. 서유는 9배가 흔9 개의 메시지가 저장된 장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걸 아직 지우지 못했어요. 태아의 얼굴에 죄책감이 번졌다. 지워도 된다. 아니요. 당신을 벌주려고 남겨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잊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당신도 언젠가는 저와 함께 들어야 해요. 태아는 장치를 만지지 않은 채 말했다. 네가 준비됐을 때 듣겠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곧바로 같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태아는 일주일에 한 번 보건실을 찾았고 올 때마다 미리 시간을 물었다. 그는 서윤의 프로젝트에 돈을 내겠다고 제안하지 않았다. 대신 필요한 법률 절차를 알려줄 전문가 명단을 보냈고 서윤이 누구를 선택할지는 묻지 않았다. 서윤도 태아가 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날 가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잘 끝났는지 묻는 대신 오늘은 거짓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태아는 매번 솔직하게 대답했다. 3달 뒤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민규는 주요 혐의로 기소됐고 과거 경영진 일부도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명성그룹은 큰 손실을 입었지만 해체되지는 않았다. 협력업체 보상과 안전관리 개편이 시작됐고 태아는 경영복귀 제안을 받았다. 그는 먼저 서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허락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돌아갈 거예요? 서윤이 물었다. 조건이 있다. 독립감사기구를 유지하고 가족이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 제가 가지 말라고 하면요. 태아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이유를 듣고 함께 고민하겠지만 결국 내 선택은 내가 하겠다. 서윤은 처음으로 웃었다. 이제 조금 배웠네요. 아직 멀었다. 맞아요. 아주 멀었어요. 봄이 시작되던 저녁, 서윤은 오래 비워두었던 한남동 집 앞에 섰다. 태아는 현관 안쪽에서 기다렸지만 문을 열어놓고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들어올지 돌아설지 스스로 결정하게 두려는 것이었다. 서윤은 문턱을 넘지 않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통화 기록에는 마지막으로 걸었던 9배가 흔9번째 전화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태아의 번호를 눌렀다. 집안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태아는 화면을 보자마자 곧바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너무 빠른 응답에 서윤은 잠시 말을 잊었다. 태아는 조용히 기다렸다. 이번이 몇 번째인지 알아요? 그녀가 물었다. 1000번째. 이번에는 늦지 않았네요. 태아는 열린 문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에는 늦지 않았어. 네가 말할 때까지 듣고 있을게. 서윤은 천천히 집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예전과 같은 집이었지만 두 사람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현관 가운데 멈춰 말했다. 그럼 이번에는 같이 지켜요. 나 혼자도 당신 혼자도 말고. 태아는 전화를 든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윤을 끌어안지 않았고 그녀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서윤은 통화를 끊은 뒤 그의 앞에 섰다. 잠시 후 두 사람의 손이 조심스럽게 맞닿았다. 그것은 구해주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잘못을 인정한 사람과 다시 선택할 용기를 낸 사람이 같은 높이에서 내민 손이었다. 9배가 흔9번의 침묵 끝에 이어진 1000번째 통화는 두 사람의 과거를 지우지 않았다. 대신 앞으로 어떤 목소리도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새로운 약속의 시작이 되었다.